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셧다운 우려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마감가로 봤을 때는 견조하게 버텨준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다우진수와 S&P 500 지수는 약 강보합권이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지수는 M7 종목 가운데서 메탈을 제외하고 모두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셧다운 우려가 시장에 미친 충격은 사실 미미했지만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연준의 10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지표의 공백이 더욱더 그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도 크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이 부진하게 나온 지표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가운데 시장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기조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인하 기대감에 끌어올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마켓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셧다운 첫날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이죠. 이 결과적으로 3대 지수는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강하게 반영하면서 상승으로 연이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거의 강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기술주가 상당히 좀 선방했습니다. 나스닥이 0.42%, 이어서 S&P 500 지수도 0.34% 견조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어제와 동일한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지표 두 가지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나왔는데 가장 첫 번째가 9월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로는 원래 전월 대비해서 5만 개 가까이가 플러스 증가가 됐어야 됐는데 막상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 3만 2천 개가량이 감소하면서 완전히 역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직전 월이었죠. 이 8월 수치가 기존 5만 4천 명 증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3천 명 감소로 대폭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여파에 고용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 계단식으로 둔화되는 양상이 불거졌고요. 다만 여기에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경기 침체로까지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번에 하향 조정은요. 이 민간업체인 ADP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부의 전수조사 데이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결과값을 보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발생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로까지 이걸 확대 해석하진 않았고요. ADP는 보통 매년 9월경에 이 직전 연도의 전수조사 통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보정한다는 점, 민간업체라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9월 ISM 제조업 PMI, 이 밤사이 미국 내 제조업 업황을 뜻하는 이 지표 역시 49.1을 기록했습니다. 50이 확장과 위축을 구분짓는 기준선인데 계속해서 이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세부 항목을 보자면요. 신규 주문이 48.9로 역시나 50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또 고용 역시 45.3으로 위축이 지속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나 특히 많은 이 기업 응답자들이 관세가 계속해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문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전일 91%였던 이 10월 25bp 인하 확률이 밤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고용 부진과 이 제조업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 99%까지
거의 기정사실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 앞으로 연내 2회, 그러니까 50bp가 추가로 인하될 확률이 전일 75.8%에서 지금 이 시각 87%까지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시장을 들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이 건강보험 보조금 정책이 문제가 됐는데 이 때문에 국가안보나 또는 국경단속과 같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이 모든 정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예정된 이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 역시 발표가 중단될 예정이고요.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무급 휴직을 현재 받은 가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밤사이에 백악관 대변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이틀 내로, 2일 내로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였었던 자금 흐름들 섹터별로 히트맵 통해 만나보시죠. 초록색이 상승불,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먼저 오늘은 전반적으로 M7 전반이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가운데 메타의 하락불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던 제약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요. 일라일릴리가 8% 급등했습니다. 우선은 어제 화이자가 3개월간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밤사이에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일 화이자 소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 투자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 조금 더 관세를 늦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제약 바이오들도 이 저번 관세 이슈로 급락 나왔던 종목들 다시 되돌림 유입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지만 개별주 이슈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어제 저녁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HBM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때문에 HBM에 대한 공급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았고요. 금융 그리고 통신 쪽은 경기 불안을 반영하면서 오늘도 약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았었던 양자 컴퓨팅, 오늘은 소폭이나마 다시 되돌림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우주, 항공과 드론도 오늘은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제프리스가 에어로 인바이러먼트 목표가를 320달러에서 365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 역시 전반적으로 온기를 퍼지게 만들었고요. 보시자면 오늘 태양광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나 인페이지 에너지가 4.58%, 썰런이 6%대 강세 보였는데 이 썰런이 RBC로부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높였고요. 또 제프리스 역시 하반기 현금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썰런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1달러에서 21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 원자력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클로가 오늘 3.89% 큰 덩치에 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총 3곳의 핵연료 제조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기대감 불어넣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약 3%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 덴마크에서 9월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전월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모델 Y의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는데 이 9월 덴마크에서 판매된 테슬라 전체 대수가 2,232대였습니다. 그중에서 1,900대 이상이 바로 이 모델 Y가 이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0.74% 상승했는데요. 이 퀄컴과 구글 클라우드가 맞손을 잡고 자동차 AI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량 제조업체들은 이 구글의 제미니를 활용해서 차량 하드웨어와 또 클라우드를 직접 통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보다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도 0.48% 상승했는데요. 이 식료품을 $5 이하로 구매 가능한 아마존 그로서리를 새롭게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도 0.32% 올랐습니다. 이 애플과 오픈 AI가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XAI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는 점 기억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다른 이런 챗봇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플과 오픈 AI 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밤사이에 시포트 글로벌이 애플에 대해서 이 목표가를 $310로 잡고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애플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0.35%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잇따른 대규모 공급 계약 호재들이 연이어서 발생이 됐고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스타게이트 확대 관련해서 HBM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에만 거의 40% 이상 급등한 엔비디아입니다. 반면에 메타는 오늘 눈에 띄는 하락 보였는데요. 2%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카지노 앱 관련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애플과 구글, 메타 세 가지가 얽혀있는 그런 이슈인데 사실상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메타는 한 가지의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이 AI 챗봇의 대화 내용을 광고 타겟팅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상당히 규제에 민감하게 걸릴 수 있는 사안인지라 우려감 사면서 2%대 급락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특징주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암홀딩스가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퀄컴이 새로운 신형 주력 칩에 암의 이 컴퓨팅 아키텍처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아진 탓이고요. 또 인텔이 7%가량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 관련 이슈가 AMD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참 인텔과의 오랜 라이벌이었죠. 이 AMD가 사실상 이 인텔의 파운드리 반도체의 이 고객사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였고요. 이 초기 단계 논의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은 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은 일부 물량을 인텔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 이상 올라섰습니다. 이 어제 저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요하니까 두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이 반도체 수요가 월 90만 장 웨이퍼에 달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전 세계 HBM 생산량의 2배 가까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에게까지 다시 한번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밤사이에 이 매크로 지표들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0.58% 하락하면서 이 배럴당 $62 선이 위태위태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우려와 더불어서 미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이 수요 둔화 우려감을 자극했기 때문이고요. 또 밤사이에 ADP 민간 고용 쇼크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1.48원 소폭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1,400원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비트코인 밤사이에 2.7%가량 올라섰습니다. 이건 계절적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원래 10월이요,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강세를 보인 달입니다. 지난 12년 중에 무려 10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을 악토버가 아닌 업토버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업토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반대급부로 금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도 마찬가지로 잠시 쉬어가는, 숨 고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 셧다운 첫날 이 미국 뉴욕 증시 현재 상황은 어떻게 현재를 받아들일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 연결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 밤사이에도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부결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한 건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모습이 안 나오네요.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학습 때문입니다. 우려라는 거는 당연히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 40만 명 이상 최소한 인원들을 무급 휴가 내지는 실질적인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관련되는 분한테는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10월 3일 날 우리 고용 데이터 주마다 나오는 거 말고요. 지난달에 가장 중요한 뭐 실업률 포함해서 비농업 실업자 수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LDP는 그 민간 고용 지표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이거 장기화되면 당연히 발표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 영향은 없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셧다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최소한 뭐 몇 주 또는 한 달 내로 다 원복하거나 오히려 올라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학습 곡선이나 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불안감, 이제는 사람들이 잘리고 뭐 한다는 하는 것은 이제는 결국은 금리 인하를 고용 데이터가 아까 ADP도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 거거든요. 플러스가 뭐 마이너스로 완전히 바뀌어서 뭐 10만 명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겁니다. 정부가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민간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젠 부정적인 경제 임팩트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일정 시간 지나고 다 원복하거나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주가는 그걸 반작용이죠. 작용은 그런 것 때문에 반작용은 금리 인하로 더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 CME에서는 페드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10월 29일 날하고 12월 두 번 남아 있는데 원래는 12월까지는 좀 12월에도 되는지는 금리 인하 하는지는 한 60, 70%였는데 이번에 87로 올라왔거든요. 10월 달은 거의 99%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반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자르고 누군가 경기 위기가 나오면은 주시장은 돈 있는 분들 유동성의 힘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반작용을 바로 본다. 이것이 오늘도 주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그런 셧다운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게 됐고 오히려 셧다운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올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또 엔비디아 주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밤사이에 이런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시총이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어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거대한 스타게이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그런 상승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 어저께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기사화된 것은 장 끝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피어 그룹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론만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미국 장은 조용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영역으로 나왔다. 이거 이상의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이 폭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른 거는 그냥 마이크론하고 인텔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체면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빅텍들은 약간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폭발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반도체만 올랐다. 인텔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AMD가 고객으로 될 수 있다. AMD는 CPU에서 경쟁입니다만 AMD는 설계를 하는 회사니까 생산은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TSMC 말고 인텔 이런 것 때문에 인텔이 7% 가까이 올랐다는 걸로 기억하고요. 마이크론은 어저께 선반영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오픈 AI 발의 이슈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오픈 AI 잠깐 말씀드리면 오픈 AI가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제 디맨드한 것이 90만 장
90만 장, 월 90만 장의 HBM 캐파를 필요한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이 90만 장이라는 숫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재 올말 다 왔죠. 두 개 회사의 합한 그 캐파가 지금 110만 장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 혼자서 90만 장을 물론 지금 당장에 달라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 내에 그 램프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핀셋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인 거 맞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캐파가 지금 합해서 110만 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연간 뭐 20% 30% 올라가는 캐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20-30% 증가되더라도 걔네 90만 대 숫자는 90만 장의 숫자는 상당한 규모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수요고 삼성 하이닉스가 더 증산을 더 하느냐. 원래 증산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캐파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마이크론한테도 가는 거죠. 마이크론이 기술적으로는 삐까삐까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로 컴비네이션 하면은 야 이거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적으로 계산은 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90만이라는 숫자가 지키는지 2년인지 4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램프업 스케줄이 정확히 또 몇 년 뒤에 증가가 어떻게 될지 원래 계획이 뭔지 모르겠지만 감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5% 10%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은 가질 수 있죠. 이 정도의 반응이다 보시면 돼서 이거는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가 어저께 올라갔으니까 오늘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건 없지만 어저께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처럼 8% 올라간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는 것도 그거는 약간 무리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셧다운에 대한 일단 그게 임팩트가 없다는 거를 한국도 어제 반영했지만 이게 있고 반도체도 캐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상태에서 환율만 다시 1,410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긴 추석을 앞두고 오늘 뭐 세론이 세게 나오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들어도 놀랍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됐을 때 HBM이 전 세계 생산량 현재의 2배가 필요하다. 안 그래도 이 3분기 반도체 예상 성적표가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더욱더 기대감을 보태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트렌드? 네, 자 너무 월가 토크 변화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다우 지수와 또 S&P 500 지수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강보합이긴 하지만 사실 사상 최고치죠. 자 시장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주제는 ADP 민간 고용 발표입니다. 미국의 9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ADP는 9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천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4만 5천 명 증가였던 만큼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주들이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수정 고용 통계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실제로 8월 고용도 당초 5만 4천 명 증가해서 3천 명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로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수치고요. 이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에 10월 3일 예정됐던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발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용지표 악화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워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둔화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난 7월에서 8월에 들어서면서 이 미국의 고용 사정이 예상 밖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9월에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예상치보다도 하회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10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전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웃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가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뿔나가지고 파월이 말 안 들으니까 볼 자료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무것도 뭘 보고 도대체 금리 결정을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노동통계국장 갈아치워버렸죠. 근데 노동통계국장 새로 오시는 분이 인터뷰했잖아요. 이거 그냥 고용보고서 매주 발표하는 거 매주면은 월에 4번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이거 분기별로 발표하자. 그러면 1년에 분기가 4분기잖아요. 1년에 4번만 발표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지금. 왜냐면 셧다운돼서 발표를 못해요. 네. 셧다운되면 그 정부 부처가 쉬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월급을 줘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발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뭘 보냐? 이 민간 거를 봐야 되는데 ADP잖아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오토매틱 자동으로 여기에 연봉의 정보가 대부분 있어요. 미국 이 근로자들의 연봉 정보가 대부분 있어서 그냥 빅데이터를 취합하면 나와요. 그냥 엑셀로. 근데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건 설문조사로 해야 되니까 예산 안 주면은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무급휴가예요. 무급휴가. 셧다운이 일시적 업무 정지인데 무급휴가입니다. 휴가인데 돈을 안 줘요. 강제로 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발표를 안 하죠. 그러니까 ADP께 발표가 되고 ADP 거 발표해서 그러니까 ADP는 솔직히 발표라기보다는 거기 그냥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뽑으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ADP에서 발표되는 거에다가 정부랑 관공서 거 합쳐서 노동부에서 이제 고용보고서로 실업률하고 뭐 비농업자 취업자 수랑 이런 거 같이 발표를 하죠. 그게 보통 이제 하루 간격으로 나오잖아요. 목요일 날 ADP 거 나오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취합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랑 의장들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걸 없애버렸다니까요. 그 트럼프가 의도한 거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바마 케어. 민주당이 계속 그 오바마 케어 예산에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우린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다. 너네가 오바마 케어만 빼라. 그러면 이제 정부 예산 통과시켜서 셧다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민주당이 셧다운을 일으켰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다음에 파월 너가 그동안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너네가 볼 수 있는 자료 다 없앨게. 지금 나오는 자료가 없어요. 자, 지금 이거 계속 길어지면은 10월 달에 발표될 거 하나도 못 나옵니다. 자, 일단 당장 금요일 날 거는 거의 못 나오는 상태죠. 예.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안 나와요. 노동통계국장께.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안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안 나와요? 10월 30일 날 GDP 증가율 안 나와요. 네. 자, 지표들이 그러면은 지금 다. 그럼 예, 제가 예.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거 있잖아요. PCE, 그다음에 실업률, GDP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 연준 의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괘를 놓던가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전에 봤던 거 있죠. 이전에 봤던 거를 저기 하던가 아니면 ADP 거를 대신 참조를 해야 되는데 ADP 거를 참조할 수도 없게 만들었죠 또. 네, 그리고 사실 참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제한적인 그런 지표지 네, 않습니까? 거기다 참조를 자. 못하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그 앞서 지금 고용 계속해서 셧다운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어차피 두 번째 주제가 연결돼가지고. 또 이제 셧다운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셧다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이번 사태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임시지출법안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원이 7주짜리 공화당 임시 예산안을 표결했지만 찬성 55,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자체 예산안 역시 가결 정족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셧다운은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라서 의회 승인이 없으면 지출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 필수 부문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다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하원은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클린시아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고요.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안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불법 체류자에게 혜택을 준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일시적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신호인지 이런 거를 뭐 판단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고용지표가 셧다운이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FOMC가 좀 아무래도 좀 너무너무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 불확실한 것보다 지금 폴리마켓에서 지금 금리 인하 저기 확률 100%로 올라갔다며요. 그 베팅하는 사이트거든요. 네, 거기. 온라인 베팅 사이트죠. 네. 그 베팅하는 사이트에서 100%를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의도한 거잖아요. 이거 딱 봐도.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 1%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B컷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 망가졌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지금? 바이든 때 올려놓은 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ADP에 지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23년도 3월 이후에 32,000개 일자리 잃은 게 2023년도 3월 이후에 최악이니까 1년 6개월 이상 만에 최악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왜 이렇게 했죠? 이거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할 때 바이든이 이거 부풀려 놓은 일자리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부풀려 놓은 거를 싹 다 깎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 좋게 만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이거 수치가 있는지 아세요? 이 6시그마 아세요? 6시그마? 그 제겔치 회장의 그 저기 보면 나오는데 그 공장에서 6시그마 이 불량률 요거를 달성해야 안전한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건 중에 3, 4건. 엄청 작죠? 네. 100만 건 중에 불량품이 3, 4개 정도 나오는 게 6시그마 공장이에요. 이게 통계학에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네, 네. 그 정도 오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신 걸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셧다운이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셧다운이 이게? 일시적 업무 정지가 영어로 셧다운이에요. 일시적 업무 정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신고해 포즈를 이렇게 누른 봐야 거죠. 될까요? 포즈. 우리 포즈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일시정지 버튼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일시정지가 되면은 이제 다 안 돌아가는 거죠. 이 부서가. 근데 어디만 돌아가게 해놨냐면 지금 그 불법 이민자 축출 부서랑 전쟁부요. 지금 국방부 이름 전쟁부로 바꿨죠. 지금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 다 저기 하고 공무원 싫어합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지금 린다 맥만을 그 교육부 장관으로 앉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육부 공무원 다 잘라라. 1+1, 1+1이 2다라는 거를 모르는데 하버드 가고 있다고. 물론 트럼프 주장이에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애들 백악관에 데려다가 뒤에 아이들이 거기 사인을 대신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저 1+1이 2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하버드 가고 있다. 이러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연방정부를 다 교육부 빼. 하면서 린다 맥만 당신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것만 하고 가 그럼 더 좋은 자리 줄게 이랬잖아요. 네. 자, 일단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제 민간 고용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연준의 금리 인하 북돋우고 있고 또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고용집도 거의 지금 상황으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연준 FOMC 추가 금리 인하 진행을 사실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UBS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잇는 베이 지역에서 플랫폼을 시작한 데 이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는 테슬라 차량 수요가 높고 승차 공유 서비스 중심지라는 점에서 확장에 유리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로보택시 운영 거점으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 마리나 딜레이를 선택해서 관광 수요까지 겨냥을 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이곳에서 차량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일부 도로에서 무인 주행이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전히 안전 모니터가 운전석에 상주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이를 초기 안전 확보 조치라고 설명했고 향후 안전성이 검증되면 운전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말 무인 로보택시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테슬라입니다. LA로 다시 한번 이제 확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매출과 또 이익에는 어떻게 연결될지가 궁금한데 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분명히 어제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했죠.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요. 안 그러면은 확률이 안 높은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맨날 데일리로 나오는데 바로 밝혀져가지고 댓글에서 욕먹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500 그 급등 직전에 에너지 폭발하기 직전에 분명히 매집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금 마음이 급하죠. 왜냐면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웨이모는 벌써 이거 2009년에 개발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이미 로보택시 유료 사업화를 해서 돈 받고 지금 다녀요. 테슬라는 지금 돈 안 받고 다니고 있고 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LA까지 이미 웨이모는 지역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778대에 달하는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요. 그리고 2024년도 8월 달에 무인 자율주행 주간 유료 승차 10만 건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자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기 한 게 샌프란시스코랑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랑 중국의 우한이잖아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맨날 지금 트럼프가 이 구도를 알기 때문에 러시아 빨리 너네 유럽이 맡아. 우린 중국하고 저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지금 이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둘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한이 엄청 활발하거든요. 여기서 바이두가 2013년에 자율주행 개발을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11개 도시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고요. 우한은 이미 500대의 로보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말에는 1000대로 지금 늘어갔고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지금 돌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마음이 급하죠. 괜히 자기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서 로보택시 저기마저 저기 정할 뻔했잖아요. 트럼프가 목리가 나가지고 그때 스페이스 엑스도 정부랑 계약 해지해. 그다음에 요 로보택시도 자율주행 허가 내주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 뻔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갑자기 입국 딱 하니까 갑자기 딱 다 풀렸죠 지금.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정부랑 척을 지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했듯이 조용히 하니까 주가가 저렇게 급등하잖아요. 댄 아이브스가 자기가 $500, $600 주장하는 사람이 테슬라를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엘론 머스크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댄 아이브스가 지금 목표 주가 제일 높게 잡았습니다. $600로. 네, $600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해주는 말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말을 하는 건데 엘론 머스크는 그거 기분 나쁘다고 또 그쵸? 그런 단어를 써버렸죠. 어쨌든 간에 댄 아이브스의 $600는 곧 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는 지금 이 웨이모에 비해서 후발주자지만 같이 이제 파이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파이가 커지는 데서 2, 3등 정도까지는 먹을 거 많다. 네. 파이가 이미 커진 상태에서 2, 3등은 먹을 게 없죠. 근데 지금 파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2, 3등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두니 뭐 샤오미니 화웨이니 저기 구글이니 이런 업체들 빨리 따라가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버랑 리프트랑의 협업 이런 것도 빨리 테슬라가 따라가면 되겠죠. 네, 추석 지금 연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이제 미국 증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차트 좀 봐주시죠. 네, 뭐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영국 증시 거 또 하시죠? 테슬라 3배짜리 하려고.
네, 영국 증시가 또 증권사들 보면요. 지금 다 영국 증시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다 저기 하고 있거든요. 계좌 팔아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국 증시에 테슬라 3배짜리가 있어요. 테슬라가 올라가면 3배 먹고 내려가면 3배 잃어요. 근데 거기 엄청 투자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 또 영국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네요. 테슬라가 2% 그만큼 또 오르면 어떻게 보면은 6배 믿고 먹습니다. 있다라는 얘기인 것도 6%.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차트 지금 뭐 뜨고 있죠. 그렇죠? 거의 이 지금 저기잖아요. 폭풍 전야. 이 천지창조. 문이 열리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물론 뭐 옛날에 92년도에 휴거 해가지고 하늘 열려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입이고 그쵸?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하늘로 우리 여러분들 데려갑니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막 멱살 잡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늘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제가 사이비가 아니고. 네, 어제부터 계속 지금 테슬라 하늘이 오를 열리기 거야 이렇게 직전이라고요, 강조를 지금 해주시는데 예. 네.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예.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100%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100%를 찾으려면은 예금, 정기예금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인텔과 AMD 파운드리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텔이 AMD 반도체를 자사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두고서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세마포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같은 이 양사가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고전 중인 인텔로서는 AMD를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셈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도 인텔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국영기업으로 100억 관이 부활을 지원하면서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투자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과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 기존의 TSMC의 의존도를 줄이고 인텔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텔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해 실제 이전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동력 기조가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고요. 다만 첨단 제품은 여전히 해외에서 생산하고 인텔에는 저사양 중심 물량이 맡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희 인텔 주가도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뭐 인텔 요즘에 미친 듯이 또 오르고 있죠. 네, 자, 어제는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올랐는데. 네 오늘 대거 뭐 올랐죠. 네. 네. 거기로 다 퍼지고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예. 자, 인텔은 이제 60개월선만 돌파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60개월선 이거 돌파하면은 이거 다시 복귀하는데요. 일단 2020년도 이거 자체가 굴욕 아닙니까? 2020년 3월 코로나 때보다 주가가 낮다고요? 그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혼자 코로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 때보다 주가가 낮다고요? 그거는 장사하는 밥그릇이 깨진 거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박살이 난 거죠. 근데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인텔이 미국 기업이다. 그거를 주목해야 된다. 네. 결국에 살려냈잖아요. 지금 이거 솔직히 세마포?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온라인 매체 거 하나 딴 건데 솔직히 무슨 물론 AP니 무슨 CNBC니 트럼프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조차 무시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큰 매체에서 나온 보도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그리고 인텔은 원래 누구의 경쟁자입니까? 인텔이랑 삼성전자는 TSMC랑 다른 게 뭐죠? 파운드리 있죠. 인텔이랑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파운드리라는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제조, 후공정 이런 걸 싹 다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TSMC, AS 테크놀로지, 무슨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두각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TSMC를 따라가려고 아무리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한다고 해도 안 믿죠. 왜냐? TSMC는 태생 자체가 파운드리라 제조 전문이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놓으면 다 믿죠. 믿고 맡기지만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리 파운드리에서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플랜카드 걸어봐야 안 믿죠. 인텔이랑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완성해서 내버리는데요. 네. 거기다가 설계도를 넘겨줬을 경우에
인텔이랑 삼성전자가 만약에 성악설로 태어날 때부터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거 빼돌려가지고 자기 걸로 포장해서 메이드 인 인텔, 메이드 인 삼성전자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니까 삼성전자 인텔한테 안 맡기고 TSMC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근데 위원님 지금, 지금 네. 그런데 차트를 조금만 더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 기술적으로 지금 더 봐드려요? 예,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적합한 그런 시기인가요? 그렇죠. 뭐 인텔도 좋은데 솔직히 저는 반도체 장비주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인텔로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얻으면 좋겠죠. 근데 인텔은 지금 엄청나게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뭐 과열권도 아니고 과열 이제 50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개선 돌파하면 이제 55달러, 6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죠. 근데 안정성을 따진다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L 세계 1, 2, 3이 반도체 장비 회사 하는 게 좋은데 네. 이미 역사적 신고가예요, 사실. 네,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연휴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사를 준비했죠? 네, 네. 여러분 풍성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조호진 탁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방산 업종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시죠.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의 압박 속 자주 국방 시험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한국의 이 정부가 내년 국방비를 지금 8.2%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압박을 했던 이 GDP 대비 5%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 방위비와 또 자주 국방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이 논란이 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군의 날이었는데 이를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국군의 날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비를 이제 8.2% 증액시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또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나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또 일본 이런 우방국들이 왜 자기네 미국의 어떤 국방비에다가 이제 무임승차하느냐. 자기들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방국이라면 너네 스스로가 좀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좀 약간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쁜 그런 톤으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적자가 뭐 한
18조 달러 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자가 뭐 1조 2천억 달러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사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국방부에 대한 부담을 좀 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화답을 하면서 국방부를 대폭 증액시켰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8년 이후로 최대 이제 증액인데, 자, 2008년 이후면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굉장히 예. 오랜만에 이제 증액을 한 건데 국방비를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토의 회원국들은 GDP 대비 5% 이상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 트럼프 1기 시절에는 GDP 대비 3%였다가 트럼프 2기를 맞아서 GDP 대비 5%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 호응하는 국가도 있고 거기에 뭐 묵묵 부담 국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나토는 이제 그 수치를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동시에 이제 그 GDP 대비 5%를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려면 한 번에 높이기 좀 어렵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뭐 재정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날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상기적인 차원에서 8%라는 건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 예산이 있는데 국방부에다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도 동일한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우리 예산 증액을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똑같이 8% 올리면 우리나라 뭐 그 예산이 갑자기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국방비 예산에다 8% 이제 증액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예, 얼마나 추가로 늘려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지금 현재 이제 FT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GDP 대비 한 2.3% 정도, 그럼 만약에 GDP 대비 5%를 하려고 하면은 절반 이상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치로 바꾸면 한 132조.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132조를 갖다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꾸준히 올려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선언적 측면에서 먼저 그 임기 1년 차에 이렇게 그 증액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당연히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랑 관세 협정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되게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세 협정에 마찰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증액을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게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주 선제적으로 8%를 갖다 증액시키려 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뭐 지금 132조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이걸 이제 내고 있었다라는 것도 또 새삼 네. 놀랍습니다. 자, 결국은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서 방산 업종의 수혜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외교안보, 그냥 일반적인 공중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하고 있고 보이고 계신 건데 결국은 우리가 국방부 증액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이제 방산업종의 4대 천왕, 그러니까 빅4가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H 넥슨,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올해 YTD 1월 2일 날 첫 거래 이후에 어제 종가, 한국거래소 KRS 기준 어제 종가를 보면은 현대로템 300% 넘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0% 넘게 이제 수익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현대로템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고 만약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3억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떤 업종이 사실 잘 되느냐 이걸 팔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을 갖다 골라서 내가 주식 투자하면은 웬만하면 사실은 이제 망하지 않고 웬만하면 사실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잘 성장하는 업종이냐 시장이 좋아하느냐 정책이 좋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8% 이상의 증액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 수혜가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방산 4대 천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지금 봤을 때 뭐 방산 업종들 이미 굉장히 많이 예,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 증액 굉장히 뭐 자주국방 강화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 첨단 전환이라던가 군사력 전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제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한국 수출과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 호황 속에서 그래도 또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9월 수출 1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12.7% 올랐고요. 반도체 수출 22% 급증했습니다.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도 1.4%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 또 이제 관세 부담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흑자 95억 달러 2018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9월 수출입 이렇게 동향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분석을 내놓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9월 수출인데 그 월스트리트저널 하면 세계 유수의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이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맨 끝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뭐 개요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대로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이 위축되거나 세계 무역 사이에는 WTO 체제라기에는 이제 그 자유무역 체제가 만약에 위축되면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월 수출이 엄청나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점프했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례적인 어떤 요인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당연히 반도체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되게 안 좋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YTD가 코스피보다 훨씬 떨어질 정도로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번에 수출 갔다가 그 증가한 견인차는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어떻게 많이 나왔냐 결국 HBM이라는 건 이제 고성능 D램이고 고성능 D램이 아닌 그냥 일반 D램에서도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저도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생성되고 시장에서 주도하게 주목하기는 이유에 최대의 어떤 그 슈퍼 사이클이 아닌가 최대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 증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두 가지가 이제 그 반도체 HBM과 기존에 했던 그 범용 반도체가 모두 다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대외 무역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작년보다 12.7% 성장을 했습니다. 증가폭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증가폭이 놀랐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의 업황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든 회사의 반도체를 뭉뚱그려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른 식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주도하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 회사 아닙니까? 다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사가 9월 달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좋았습니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게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전년 동기 대비 그 수출 증가액이 12% 뛰었다면 양사의 어떤 수출 증가액은 그보다 더 훨씬 뛰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오늘 이제 벌써 아침에 지표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8%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8% 뛰고 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가의 분석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당연히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우리나라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월가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동급인 이제 그 동급이라는 표현은 같이 이제 메모리 3사밖에 없으니까요. 마이크론의 어떤 수출과 마이크론의 매출 업황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점프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수출이 호조를 이뤘는데 지역별 상황도 궁금합니다. 예, 그 지역별 상황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썼다 보는데 예. 좀 전에 이게 자막에 보신 대로 네. 미국 수출은 우리나라가 전체로 봤을 때는 1.3%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수출은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척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 우리나라 수출에 따라서 세계 무역을 딱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잣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사실 세계 무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지표로도 확인했다. 아무리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인 수출과 다 늘리긴 했지만 미국 수출을 바라봤을 때는 1.4% 하락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중국은 이제 미국 수출이 막히니까 다른 식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갖다 우리도 받고 있다 해서 중국 수출이 좀 0.5%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표로도 확인됐고 그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우리나라 9월 수출입 동향을 갖고 분석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네, 관세가 이제 15%로 저희가 이제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예. 그런데 또 3,500억 달러는 또 지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예, 예.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해당 기사의 말미에 어떤 기사 썼냐면은 러트니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말고도 추가로 더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 받은 적 없다 얘기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역 협정의 난항이 더 예상이 됩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호조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8%가 넘게 올랐고 반도체, 자동차 수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도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협정 예. 어떤 점이 좀 비교가 될까요? 러트니 장관은 일본이 5,500억 달러 냈는데 너네도 내라 이건데 우리와 일본은 사실은 GDP 대비로나 그다음 예. 무엇보다 엔화라는 건 기축통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3,500억 달러를
다 냈을 때 우리나라 어떤 외환 잔고가 비니까 사실 IMF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지아주 공장 관련해서 북미 이 반미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여론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반미에 대한 정서 올라갔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유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노출되면 미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나 그 지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친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네. 사실 속에는 엄청나게 싸움을 하면서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 우리가 봤을 때도 미국이랑 때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때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씨름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 지속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민들도 이 점에서는 야 너무 심하다. 우리 미국에 일하러 갔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인권 유린 수준의 그 처우를 받은 거 보고는 우리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 힘들다라는 여론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7월 이후로 정말 반가운 이런 한국 수출 호조 소식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래도 미국 관세와 또 무역 협상 교착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재표결을 추진하지만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으로 가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며 맞서고 있어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미 노동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9월 고용보고서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수립에도 큰 혼선을 불러올 전망이다. 불확실성 확대 속에 미 국채금리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금 가격은 사상 처음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 대치가 아니라 미국 경제 신뢰도 자체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네, 한가위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드디어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참 여러모로 변동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가득하신 오늘 하루일 텐데요. 오늘 제가 셧다운 이어서 추석에 관전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셧다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 뉴스에서 참 많이 보셨지만 이게 과연 뭐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실 겁니다. 우선 이 셧다운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미국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정부 돈이 막히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일부 정부기관이 일을 멈추는 걸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때 통계 발표 같이 좀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들이 중단이 되는데 군경찰이나 병원 같이 필수적인 그런 연방정부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서비스가 지속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약 75만 명의 이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일시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이게 아예 장기 해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당장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장기화가 됐을 때에는 이 GDP와 소비 둔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셧다운의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으실 수가 있겠지만 한국은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년도 수준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이 헌법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게 없기 때문에 셧다운과 같은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최근 셧다운과 증시 반응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셧다운은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 1981년 이후로 약 45년간 15차례가량이 발생이 됐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바로 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가 35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컸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현재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2025년도 문제가 된 쟁점이 바로 이 오바마 케어 연장에 대한 여부인데 보시자면 위에도 2013년에도 오바마 케어 관련 이 셧다운이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건강 의료보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강보험 보조금 정책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자면 생각보다 이 과거 데이터상 S&P 500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S&P 500이 평균적으로 셧다운 이후에 2%에서 약 4%가량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게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는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이 기업 실적 그리고 금리 방향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가늠짓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셧다운의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됐을 때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될지를 제가 이 과거 데이터 그리고 최근 언론들의 예상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가장 장기화가 됐던 2018년 당시죠. 이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실제로 이 30억 달러가량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장기화가 됐을 때 비슷한 수준의 규모가 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한 달간 셧다운 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GDP가 0.4%포인트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셧다운이 더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노동통계국 대표적인 미국 노동부 산하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발간하는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중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도 마찬가지로 이 발간이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을 결정짓는 데이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모든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나왔었던 ADP 민간 고용과 같은 민간 기업 또는 민간 기관에서 발간하는 데이터는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 인력이 그동안은 이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받고 쉬었다면 이번에는 대규모 감축, 아예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대규모 해고가 2일 내로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연방공무원 감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항공청 직원 10,000명 이상이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업계까지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 과연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셧다운의 향방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장기화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일부터 14일, 2주를 넘어가느냐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인데 이번 분수령은 10월 1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이 군인들의 급여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점으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뉴욕 증시에 미칠 만한 영향, 이 필수 소비재와 경기 방어주, 또 미국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항공, 또 이 헬스케어와 방산과 같은 정부 계약이 많은 업종들은 뉴욕 증시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을 보자면 환율이 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 대미 수출 기업의 실적에 본격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이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 증시에 대한 이 외인들의 투자 자금이 일부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인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추석 연휴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한 체크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지 그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9월 FOMC 의사록 발표인데 현재 시각으로 10월 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9월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더욱더 현재 1,400원 이상 상회하고 있죠. 더욱더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됩니다. 거기에 세 번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두 후보 간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인데 이달 4일 토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사임한 이후에 새로운 자민당 총재 후임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전에 고이즈미 총리로 알려져 있죠. 이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입니다. 이 고이즈미 의원과 다카이치 의원, 현재 이강 구도가 상당히 유력한데 고이즈미 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에는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다카이치 의원이 당선이 됐을 경우입니다. 이 여성 의원인데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강달러를 자극하고요. 현재와 같이 환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증가하면서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10월 7일 화요일 우리 국채가 이 WGBI에 편입되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지난해 10월 이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됐었지만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도 이 일정이 연기되면 시장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의 체크 포인트 4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뭐 오후부터 사실상 긴 추석 연휴 시작이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 또 투자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도 가보죠. 오픈AI, 삼성, SK, AI 도원결이 맺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AI는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죠. 손정희 회장하고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죠. 물론 여기에 물론 뭐 엔비디아 AI 칩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이 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GDDR7이라든가 또는 뭐 DDR5라든가 등등등 뭐 이 두 회사가 만드는 다양한 그런 칩들이 필요합니다. 올트만 CEO는 올 봄에도 한번 와서 그 카카오와 카카오의 이제 AI 프로젝트를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그때도 왔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나라에 이렇게 이제 두 번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바쁜 사람인데 두 번을 왔다. 이번에 온 게 사실은 조금 더 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을 그 아태 지역의 AI 뭐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본인의 임기 기간 중에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죠. 이제 그런 작업의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제 올트만 CEO가 당연히 거기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도 뭐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기사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회장과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 이제 올트만 CEO가 이렇게 있는 이 사진이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진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인물에 하나 더해서 봐야 될 사람이 바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입니다. 지난번 미국 갔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레리 핑크 회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돈 단위가 좀 다릅니다. 뭐 인프라 기본적인 모델만 시범 사업만 뭐 몇 조, 전체 다 하면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그것도 역시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게이트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픈AI의 이 올트만 CEO가 와서 직접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삼성과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를 직접 만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백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구조로 좀 가져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도 사실상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AI 3대 강국을 비롯한 이런 얘기들의 모든 얘기들의 총합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뭔가 이제는 그동안의 뭐 어떤 그 시즈널한 그런 사이클이 아닌 추세적인 그리고 완전히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레벨업의 점프의 어떤 이제 출발점에 좀 서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이 부분이 좀 우리로서는 어디에 가서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어 산업이 됐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아마 이렇게 앞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 얘기까지 더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긴 연휴를 앞두고 또 한번 좀 큰 움직임 보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져볼 법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 기사들은 좀 짧게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LG화학이 2조 규모의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매각한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언제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이제 그 얘기였는데 일단 2조 규모로 하기로 했고요.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 PRS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PRS 방식은 지난 봄에 SK이노베이션이 5조를 자금을 조달할 때 했던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LG 엔솔이 갖고 있는 자사주, LG 화학이 갖고 있는 자사주인 LG 엔솔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자를 당연히 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그때보다 주가가 계약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 있으면은 투자자들이 그 이익분 주가 상승분을 이제 이익으로 취하는 거고 주가가 만약 그때보다 떨어졌으면은 그거를 LG화학이 보전해주는 이런 계약입니다. 투자자도 좋고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CB라든가 BW 등등등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서 주주 어떤 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되게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2조를 땡긴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완성차 학회인데 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표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를 먼저 보시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9월 달 판매 실적 비교 평가한 건데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5개, 완성차 5개사 중 4개사는 늘었고 한국 GM만 조금 줄었습니다. 한국 GM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 GM은 생산의 거의 80%를 미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KG 모빌리티가 물론 뭐 삼성, 현대나 기아에 비하면 미미하긴 합니다만 KG 모빌리티가 7,600대 정도 팔던 거가 10,000대를 넘어갔다는 점에서는 상승률이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표 보시죠. 국내 이제 완성차 5개사의 9월 판매량인데 이거는 이제 내수하고 해외 쪽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표인데 현대차, 기아 모두 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 좀 내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3분기에 내수가 좀 크게 늘어난 모습이 좀 보이고 이게 사실은 9월 달 이번 이제 3분기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을 견인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해외 수출도 보시죠. 근데 내수만 늘어나게 아니라 해외 수출 늘었습니다. 미국 생각하면 해외 수출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지금 GM 한국 사업장 보시죠. 마이너스 39%나 된 거죠. 미국 쪽이.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르노코리아도 그렇고 KG 모빌리티도 그렇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는 현대차하고 기아만 좋았고 나머지 3사는 다 좀 마이너스죠. 해외 쪽은 현대차, 기아가 늘고 르노코리아하고 KG 모빌리티도 좀 늘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번 3분기에 내수도 좋고 해외도 좋았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하방이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다. 지금 주가도 좀 뭐 사실 별 큰 움직임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식품업계 얘기인데요. 이 대통령이 지난 30일 날이죠. 9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식료품업계가 담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계에서 되게 긴장할 법한데요. 주가를 보면 사실은 어제 식료품업계 주가들이 대부분 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대통령의 이 발언이 업계에 직접적인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표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익을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뭐 사실 2자릿수 이상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보통 한 4, 5% 정도 되고요. 롯데 웰푸드 그다음에 HSBC 삼립 뭐 풀무원, CJ 프레시 이런 데 보면 1, 2%밖에 안 되죠. 오리온이 그나마 좀 주로 스낵 쪽이다 보니까 단가가
있어서 부가가치가 좀 높은 편이라 16% 정도고 나머지는 뭐 농심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식료품업계가 뭐 엄청난 영업이익을 이렇게 얻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냐?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가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재료값 오르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사실 환율이 지금 근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환율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식료품업계에 대해서 무슨 대대적인 무슨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따로 뭐 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네, 긴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 추석 연휴 단단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하게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ADP 민간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뭐 시장이 이걸 침체 시그널로 해석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죠. 네. 1시부터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됐는데 그 미 연방정부 셧다운 바로 직전부터 좀 반영을 하다가 네. 셧다운 발표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데가 나타났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가 마감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그 ADP 고용 지표가 그 32,000명 감소로 나타났는데 네. 컨센은 5만 1,000명 증가로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월도 9만 9천 명 증가였는데 거의 쇼크 수준이 나타났고 9월달 ISM 대조 지표도 49.1, 50 미만이고요. 이제 전망은 49였죠. 그리고 이제 전월 48.7인데 여전히 이제 그 ISM 제조 지표는 좋지 않은 면이고요. 네. 미 정부가 셧다운 시작되면서 한 75만 명이 그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경제 데이터들의 그 발표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그 경제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네. 되는 불안정성이 있겠지만은 그 ADP 고용 그 지표가 완전히 좀 쇼크 수준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10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9%를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 그리고 금, 코인 강세, 바이오, 반도체 이런 그 섹터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그런 지표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네. 장세를 알리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거는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 특히 국내 증시도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쉽게 하방 보지 말라는 얘기를 네. 계속 말씀드렸고 그 유동성 체크하는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거라서 이게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이제 3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그걸 약간 뒷받침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 보시자면은 뭐 ADP 민간 고용 거의 뭐 쇼크 수준으로 원래는 플러스 5만 명이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뭐 3만 명 이 정도가 나왔지만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준 영향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ADP가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민간 기관의 특성상 정부 이
전수조사 통계를 가지고 보정하는 과정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걸 보정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 부분 괴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도 시장 우려감을 좀 덜어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이 됐는데 이게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요. 오바마 케어, 이게 사실 지난 2013년에도 오바마 케어가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뭐 이름을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좀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 정부가 매년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만은 네. 이게 제대로 정치적 대립이 있다 보니까 임시 예산안으로 계속 단기 지출안으로 시간을 벌어왔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10월 1일에 맞춰서 정부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지 못한 거죠. 합의가 안 된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의료보험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그 오바마 케어 그 세액공제 연장과 또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이드 삭감 조항에 대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과 트럼프 정부의 그 세법 개정 법안을 포함된 그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서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강경파가 더욱 더 지금 이 안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화당은 일단 단기 그 지출법을 통과시켜서 네. 셧다운을 막자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특히 상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이게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지금 그 정치적인 그 전략 또 이게 연결돼 있는 바람에 네.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그 셧다운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 철회하고 지금 그런 중단을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 해당 지역의 몇몇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지금 일어서 그래서 예상보다 셧다운이 또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셧다운을 예상을 하고 거기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 발생 이후에 더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밤사이에 부통령도 뭐 이번 셧다운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약간 시장을 진정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나갔었죠.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 재정 정책을 놓고 양당이 좀 맞부딪히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과거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이 증시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은 뭐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 가장 최장이 최근이었지 않습니까? 2018년 당시. 이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일단 연방정부 필수 업무들이 다 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들 일자리 줄어들고 이게 공공 서비스 제공이 미비가 되면서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과 이제 그 경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쵸. 75만 명이 이제 그 추급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뭐 하루에 4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실업률도 한 4.3에서 4.7까지도 최소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라서 과거에 2018년과 2019년도에 35일 셧다운 좀 길었을 때도 네. 한 110억 달러 정도 경제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30억 달러는 끝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되는 속도라든가 그 규모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도지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 한 15만 명 정도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겹쳐서 그 워싱턴 DC 그 수도권에서의 침체가 우려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지금 공무원들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완전 움직임. 핵으로 가겠다 지금 하고 특히 있죠. 어떤 공무원을 줄이려고 하냐면은 민주당의 유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을 이참에 그 자리를 해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대립이 좀 클 거라 보여지고요. 원래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뭐 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그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으로 모든 걸 다 귀결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미 충분히 그 셧다운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이제 비단 고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셧다운에게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는 정말 긍정적인 요즘의 시장 상황인데 뭐 실제로 밤사이에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 연방 공무원 감축 소식도 있었고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장기화가 되더라도 이게 소비와 또 이어서 고용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3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가 고용 인플레이션 등의 어떤 핵심 경제 지표는 다 지금 발표가 미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경제 지표인데 어제 이제 그 ADP 고용 지표만 가지고도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단기적이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시장을 받아들여서 이미 그 경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는 더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거나 네. 어떤 여러 가지 신호,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겠죠. 그 회고가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지만 이걸 또 연준이 또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또 빠르게 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어쩌면은 이제 뭐 어떤 음모론적으로는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러 유도한 거란 말도 있긴 그쵸. 한데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부터 코인, 주식 관련 그 유동성이 몰리는 곳에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형태라서 오늘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이 몰리는 섹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몰리는 섹터에 좀 집중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집중적으로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융시장별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쪽도 좀 반응이 다를 것 같고요. 또 달러랑 금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금이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증권 시장 반응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셧다운 우려 때문에 반응을 했다가 이제 빠르게 반등하고 오히려 이제 그 미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가는 흐름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4번의 셧다운 모두 다 그 셧다운 시작 이후에 30일 동안 다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올랐죠. 네, 최근에 다 그랬고요. 1976년 이후에 그 S&P 500 지수도 20번의 셧다운 중에서 18번은 다 상승을 했어요. 딱 2번만 그 셧다운 종료 이후에 하락이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미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후에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그런 사례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또 올라가고 네. 또 그 달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달러 약세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 달러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불화감이 선반영되면서 이게 회복력을 보이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여전히 뭐 그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트럼프 1기 정부 이후로 그냥 2010년대 이후로 셧다운이 더 빈번해지고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을 많이 갖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환율이 이번 주 내내 상당히 좀 불안한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뭐 밤 사이에는 다소 진정이 됐긴 했는데 이게 어제 이 환율 정책 합의 내용이 좀 밝혀지면서 진정이 된 걸까요? 저는 그 한미 환율 정책 합의 내용 보고서 이게 합의한 게 맞나라고 네. 좀 들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한미 환율 정책의 전반적인 기본 원칙이 기본 원칙을 제공을 한 거죠. 네. 양국이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달라진 건 크게 없죠. 그리고 이제 네. 정부기관의 어떤 투자 원칙을 봤을 때 연기금이라든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는 뭐 위험 조정 및 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쟁적 목적의 환원 목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그 미국 국무부의 비공개로 이제 외국의 이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해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환율 협상 자체는 기존의 대미 그 투자 펀드라든가 관세 협상과는 별개 차원에서 별개죠. 이루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그 지정된 우려 정도가 덜어 정도다라고 봐서 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3,500달러를 만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안에는 달러도 있고 원화도 그 엔화도 있고 뭐 유로화도 있고 등등 있는데 네.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게 2천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라서 줄 돈이 없거든요. 우리가 연간 최대한 동원해도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동원할 수 있는데 3,500억 달러를 20불을 사실 많이 방법이 안 없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압력 때문에 환율 상단은 1,420원까지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1,420원이요. 네. 네. 다만 이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 있고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좀 눌릴 수는 있다. 좀 네.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하단은 1,350원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사 전망이 네. 그래서 한 1,370원을 적정으로 보고 1,350원을 하단 정도로 예전 같으면 1,200원까지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완전 유노멀 해외로 됐죠. 미국으로 그 자금들이 투자가 많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달러 강세로 유발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수적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 미국에서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요?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는 마지막 수단이라서 네. 이게 근본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지 그게 이제 공격적인 수단은 아닌데 일단 미국에서 답변하지 않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우리가 확실히 좀 불리한 입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어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또 밤사이에 호재가 한 가지가 또 전해졌었죠.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스타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큰 HBM 공급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뭐 10월 전망 탄탄대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세물트만, 그 오픈아이 세물트만 CEO가 방한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만나가지고 네. 지금 전력적 제휴를 펼쳤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90만 장 웨이퍼 90만 장 기준의 HBM을 이제 스타게이트에다 제공한다는 것들. 네, 그리고 현재 생산량의 2배라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제 종합 배터리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4개사가 협력해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오늘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 잘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YOY 유동성 증가율이 여전히 증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제가 네. 이제 그 YOY 유동성 증가율은 밸류에이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4분기까지는 계속 시장을 이끌면서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제 이제 그 저희 IM증권 송명섭 위원님이 반도체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주가 빠질 것이고, 그리고 HBM4 진입에 실패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더 목표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 네. 4분기까지는 YOY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가더라도 삼성전자 HBM4 진입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내년 1분기부터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몰리는 곳, 네. 반도체, 바이오, 뭐 조선 이런 쪽에 시장이 당연히 몰리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몰리는 곳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봐야 할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추석 연휴 이제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열흘 가까이 쉬어가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뉴욕 증시는 밤사이에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끝이 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부진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려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1,402원가량으로 아직도 진정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이 3,500억 달러 펀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것은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관세, 특히나 그중에서 관세와 독립적으로 환율 관련된 불확실성만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추석 앞두고 이 특별하게 철저하게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는 연휴 끝나고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